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방생활보조금 SSI의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당국은 모든 지급건에 대해 금융계좌를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이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와 청년에게 무상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이른바 메디키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 인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이민법원에서는 법정에 나오지 못한 이민자에 대한 추방 판결도 폭증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연방이민 요원들과 마주친 뒤 달아나다 트럭에 치여 숨진 멕시코 남성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기관이 10달 가까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출 대상 데이터는 최대 10,000건으로 추정되며 한국 외교관과 재외공간 직원의 신상 정보가 무더기로 새나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뉴욕시 보건국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올해 홍역 환자는 2,300명에 육박하며 3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20대 한인 남성이 고등학교와 교회를 포함한 여러 곳에 폭탄 테러와 총격 위협을 여러 차례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방생활보조금 SSI의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5월부터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항소 등을 거쳐 승인되는 모든 지급건에 대해 금융계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활용한 해외 체류 점검도 확대됐습니다. 관련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생활보조금 SSI 신청자와 수급자의 금융자산과 해외 체류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SI는 일반 소셜연금과는 달리 소득과 자산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사회보장국은 금융기관 정보조회 AFI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가 신고한 은행계좌의 소유 여부와 잔액을 금융기관 자료와 직접 대조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계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검색하며 한 차례 심사해서 개인별로 최대 10차례의 지역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65세 이상 신규 승인권에 대해 신고된 금융자산이 없더라도 지급 전에 계좌를 확인해왔습니다.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항소나 재개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모든 SSI 지급건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계좌나 금융자산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지급 전에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수급자도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 과정에서 계좌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이나 재심사 때 계좌 소유 여부와 일정 기간의 잔액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SSI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계산 대상 자산이 개인은 $2,000, 부부는 $3,0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과 예금, 주식과 채권 등은 포함되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차량 한 대,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에이블 계좌 등은 제외됩니다.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신규 신청은 승인되지 않고 기존 수급자의 지급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점검도 강화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1월부터 국토안보부의 출입국 기록을 활용해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SSI 수급자의 체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SSI 수급자가 미국 밖에서 30일 연속 체류하거나 한 달 전체를 해외에서 보내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미국에 30일 연속 머물러야 수급 자격이 다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이나 해지, 목돈 입금, 주소 변경과 장기 해외 체류 등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는 즉시 사회보장국에 신고하고 관련 통지와 제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이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와 청년에게 무상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메디키즈 법으로
태어날 때부터 26살까지 자동으로 메디케이드에 등록시키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어 실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 모든 어린이와 청년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메디키즈법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메디케이드에 등록되고 소득이나 시민권 여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만 26세까지 보장이 이어집니다. 다만 민간 보험을 원하는 가정은 등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주정부 부담 없이 연방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안은 뉴저지의 코리 부커 의원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의 알렉스 파디아, 일리노이의 태미 더거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어린이는 약 440만 명이며 보험은 있어도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이는 별도로 약 2,300만 명에 달합니다. 김 의원은 노인들이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며 의료보험을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아과 학회와 산부인과 학회, 아동청소년 정신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장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이미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상하원과 백악관을 모두 장악했던 오바마 정부 초기에도 비슷한 시도는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소요 예산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체 메디케이드 지출 규모는 9,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의 여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NJ 패밀리 케어는 주정부 예산 중 가장 큰 240억 달러 규모로 이 중 140억 달러를 연방정부가 지원합니다. 전체 수급자 180만 명 가운데 약 30만 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법안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자격심사 절차 등의 영향으로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의 미 영주권 취득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이민 법원에서는 대규모 집단 심리, 이른바 메가 심리가 확산하며 법정에 나오지 못한 이민자에 대한 추방 판결도 폭증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의 미 영주권 취득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통계국에 따르면 2025 회계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3,350명으로 전년보다 10.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 수는 약 132만 명으로 2.7% 감소하는 데 그쳐 한인의 감소폭이 전국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최근 3년 연속 줄고 있으며 감소폭도 매년 커지는 추세입니다. 비슷한 시기 이민법원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심사국은 추방 재판 적체를 줄이겠다며 지난 5월부터 시카고와 보스턴 등 주요 도시에서 이른바 메가 심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판사 한 명이 하루에 100건 넘는 사건을 몰아서 처리하는 기존의 2배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전 통지입니다. 변호사와 이민자 단체들은 심리 날짜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두 달 앞당겨지는데도 우편 통지가 제대로 가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못한 이민자가 자동으로 추방 판결을 받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뉴욕시 이민법원에서는 불출석으로 인한 추방 판결이 4,447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189건에 2배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불출석 추방 판결이 53,808건으로 집계돼 5월보다 55% 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이민심사국 측은 적체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사실상 적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의 심사 강화와 잇따른 정책 변화 속에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이민자는 물론 추방 재판을 앞둔 이민자들도 서류와 통지 확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연방이민 요원들과 마주친 뒤 달아나다 트럭에 치여 숨진 멕시코 남성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의 사망은 최근 일주일 새 발생한 아이스 단속 구금 관련 사망 사건 4건 가운데 하나로 강경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과 마주친 뒤 달아나다 트럭에 치여 숨진 멕시코 남성이 관광 비자로 미국을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멕시코 과나후아토주 출신의 28세 후안 하이로 코로니아 두란 씨입니다. 지난 14일 아침 코로니아 씨는 남성 4명이 세인트 어거스틴의 한 주유소에 머물던 중 아이스와 국토안보수사국 요원들이 접근하자 달아났습니다. 코로니아는 도로를 건너다 대형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이들 일행에게 접근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코로니아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애틀란타의 가족과 지인을 만난 뒤 해변을 방문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지 약 3주, 플로리다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사고를 당했으며 이미 멕시코로 돌아가는 항공권도 구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에 있던 부인은 남편과 연락이 끊긴 뒤 뉴스를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코로니아에게는 7살 아들과 생후 7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한 아이스 단속 및 구금 관련 사망 사건 4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텍사스와 메인주에서는 남성 2명이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고 조지아에서는 구금시설로 이송되던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잇따른 사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방식과 아이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외교관과 재외공관 직원 등의 개인 신상 정보가 무더기로 새나갔습니다.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관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10달 가까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출 대상 데이터는 최대 1만 건으로 추정되며 해외 파견 정보 요원의 신원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외교관과 재외공관 근무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습니다. 해킹 대상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2022년부터 운영해온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공격자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당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를 장악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까지 수시로 접속했지만 외교부는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약 10개월 동안 침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서버에는 교육 대상자의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직책과 소속 부서 정보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상당한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는 최대 10,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의 중복 기록과 퇴직자 정보가 포함됐을 수 있어 실제 피해 인원이 10,000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대 10,000건의 정보가 모두 유출됐는지를 포함한 정확한 피해 범위도 아직 조사 중입니다. 시스템 이용자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과 해외 공간의 외교관, 행정직원, 다른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이나 군무관 등 외교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 인력의 소속과 근무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개인 사진 등은 해당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시스템을 차단했지만 사건을 공개한 것은 약 5개월 뒤인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피해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이지만 장기간 비정상 접속을 발견하지 못한 데 이어 피해가 우려되는 직원들에 대한 통보도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격 주체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연계 가능성을 포함해 해외 국가 배후 해킹 조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리지니어스병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8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33개 건물의 냉각탑에서 리지니어스균을 확인하고 긴급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기준 어퍼이스트사이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가운데 56명은 치료 후 퇴원했고 8명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레지오넬라병은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이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진 뒤 이를 흡입하면서 감염되는 중증 폐렴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우편번호 10028, 10075, 10128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어퍼이스트사이드 33개 건물의 냉각탑 34곳에서 살아있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균이 검출된 시설에는 아파트와 의료시설, 사립학교, 상업시설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 냉각탑은 모두 배수와 세척,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마쳤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해당 냉각탑들이 이번 집단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추가 분석을 통해 실제 감염원을 최종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대상 냉각탑 가운데 9곳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40곳의 검사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6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10일 이상 새로운 증상 신고도 없었다며 긴급 검사와 소독으로 노출 위험 대부분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집단 감염으로 숨진 88세 공군 참전용사의 유족은 감염원이 최종 확인되는 대로 해당 냉각탑 소유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뉴욕시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은 보건당국의 정보 공개와 시민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닌 의장은 여름철 레지오넬라병 전용 한라인 설치와 미검사 냉각탑에 대한 선제적 관리 의무를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오는 9월 보건국의 대응과 관련한 시의회 감독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검사 주기를 기존 3개월마다 1회에서 31일마다 1회로 강화한 만큼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보건국은 확진자가 2명 확인됐을 당시부터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양성 반응이 나온 모든 냉각탑에 즉각 소독을 명령했다며 이러한 선제적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올해 홍역 환자는 2,300명에 육박하며 3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 하락이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된 데다 집단 면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늘면서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타 바이러스, 나사벌레, 에볼라, 사이클로스포라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 감염병 식별 및 예방, 차단 능력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 홍역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국의 올해 홍역 환자는 모두 2,2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2,289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미국에서 이보다 많은 홍역 환자가 나온 것은 9,643명 발생했던 1991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올해가 아직 5개월 이상 남아있어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예방접종을 통해 홍역 퇴치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다시 확산하면서 오는 11월 퇴치국 지위 유지 여부를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유타를 비롯해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여러 주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환자의 90% 이상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세에서 19세가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성인은 약 30%, 5세 미만은 약 20%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확산이 최근 불거진 백신 논란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예방접종 공백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온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져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기침과 고열, 발진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폐렴과 뇌염,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감염자 1명이 최대 18명까지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절성 독감의 평균 전파력인 약 2명, 코로나19 초기 변이의 약 4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은 감염된 어린이 1000명 가운데 최대 3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역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MMR 백신 접종으로 2차례 접종 시 예방 효과가 약 9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을 유지하려면 홍역 백신 접종률이 최소 95%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률이 이 기준 아래로 떨어졌고 보건 인력 부족과 진단 지연으로 인해 실제 감염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을 정부가 강제하는 방식에 반대해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MMR 백신이 홍역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20대 한인 남성이 고등학교와 교회를 포함한 여러 곳에 폭탄 테러와 총격을 가하겠다는 충격적인 위협을 여러 차례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수사 당국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를 시인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일리노이주 버논 힐스에 거주하는 26세 라이언 강 씨가 허위 테러 혐의 2건으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이는 1급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버논 힐스 경찰 당국은 강 씨의 소셜미디어에 특정 기관과 개인을 위협하는 일련의 우려스러운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강 씨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학교 총격, 폭탄 테러, 개인을 겨냥한 폭력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협 대상에는 버넌 힐스 고등학교와 사우스 베링턴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그리고 타주 거주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강 씨의 게시물 내용과 실제 위협 가능성을 분석한 뒤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해 가족 면담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강 씨가 실제 공격을 실행할 능력이나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레이크 카운티 지방검찰청의 니콜라스 셰퍼드 부검사는 강 씨의 휴대전화에서 매우 충격적인 검색 기록이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암살당한 대통령들, 아돌프 히틀러 선언문을 비롯해 국가안보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가안보국 정보분석가 에드워드 스노든과 2024년 맨해튼에서 발생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총격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루이지 망기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강 씨가 위협을 가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추가적인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표적이 된 학교와 교회 주변에 순찰과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강 씨는 토요일 체포된 뒤 법원에 출석했으며 현재 레이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카운티 검찰은 강 씨가 이달 초에도 동료들을 총으로 쏘고 가게에 폭탄을 던지겠다는 위협을 가했다며 강 씨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 전까지 구금을 요청했습니다. 강 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예비심리는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임대료 안정 아파트에 임대료 동결 결정을 두고 건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주 회사 7곳은 조라맘다니 시장이 선거 공약대로 임대료를 동결하기 위해 임대료 가이드라인위원회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25일 표결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시작되는 1년과 2년 갱신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모두 0%로 결정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새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인상률인 1년 계약 3%, 2년 계약 4.5%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9월 2일 첫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비번이던 경찰관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직전 30살 경찰관이 친구와 함께 벨 블루버드의 상점가 앞에 서 있던 중 남성 2명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오른손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벨 블루버드를 따라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인근 상점의 감시 카메라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와 용의자들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을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밀고 싶어 한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회장이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으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중미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가까워졌으며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파 초대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다만 인판티노 회장이 유엔 사무총장직에 관심이 있는지 두 사람이 이를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기 사무총장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추천과 유엔 총회 임명을 거쳐 내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내년 피파 회장 선거에도 다시 출마할 계획입니다. 뉴욕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일대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불법 노점이 성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인트 니콜러스 에비뉴와 웨스트 179 스트릿에서 183 스트릿 사이 약 10개 블록에서 최소 20여 개 노점이 항생제와 당뇨병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판매상은 약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들여왔다고 밝혔으며 구매자에게 복용법까지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사들은 보관 온도와 성분,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의원들도 공중보건과 안전에 실패라며 단속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다음은 뉴욕과 뉴저지 날씨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 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